자, 전 시간까지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되는데, 일반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좀 특성이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하기 전에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볼 건데, 자, 부동산 시장은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이다. 요거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뭐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경쟁자들이 막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초과 이윤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경쟁. 그래서 이 완전 경쟁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정상적인 이상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많은 사람의 수요자와 많은 수의 공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수, 고만고만한 수요자, 공급자들이 무지장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질의 상품. 자, 세 번째는 이 시장으로의 그 기업의 진입이라든가 아니면 퇴거. 자, 진입이라는, 내가 장사하고 싶다 그러면 금방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그 다음에 그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입 퇴거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매우. 그다음 네 번째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설사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발표도 안 했는데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장을 완전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을 조건을 갖췄을 때는 시장에서는 누구라도 이 시장에서 자기가 직접 가격을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뭘 못 얻는다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자원이 어디 몇몇 사람한테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도 딱 일치하면서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초과이윤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시장을 뭐라 한다고요? 완전 경쟁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을 왜 설명하려고 하냐? 그 이유는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을 어느 하나에도 못 갖췄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불완전 경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추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2016년 5월 31일 현재 그 라면을 만들어 팔고 있는 분식 시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지역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공급자라든가 수요자도 무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급자도 A, B, C, D, E, F 이렇게 등등등 무지개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도 가, 나, 다, 라, 마, 바 등등등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을 갖췄네요. 첫 번째 조건은 자, 이 고만고만한 공급자라든가 수요자가 무지개수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라면을 만들어 파는데, 자, 전부 다 똑같은 라면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그 라면을 똑같은 라면인데, 뭐 특정 라면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똑같은 라면을 시장에서 사다가 똑같이 계란도 반 개만 집어넣고 파도 딱 2개 집어넣고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뭐 친절한 것도 친절도 똑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가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두 번째는 동질의 상품을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쳐볼게요. 1,500원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D라는 사람이 현재 가격이 1,500원인데 1,500원인데 요 D라는 사람이 에라 나는 1,600원 받겠다. 1,600원 받겠다. 그러면 이 D는 도산합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들은 똑같이 생긴 제품을 그 1,500원 받고 팔고 있는데 품질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죠. 근데도 남들은 1,500원 받고 있는데 얘만 얼마 받고 있다고요? 1,600원 받고 있으면 그 집에 가려고요?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할 겁니까? 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에라 모르겠다. 1,300원 받고 팔기로 하겠다.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300원 받고 팔게 되면 그 손님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서 아침부터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 대박 날 것 같죠? 그러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도산합니다. 왜 도산하냐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요 가격은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보다도 못 받는다. 못 미쳐서 받는다. 그러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점점 커지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그러니까 손해보면서 계속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더 많이 손해가 점점 커진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가격 수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 경쟁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는 바람에 신도시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여기 가서 미장원을 했다고 쳐볼게요. 잽싸게 하니까 뭐 다른 미장은 없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미장원 갈 데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막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초과이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경쟁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후죽순 뭐가 생긴다고요? 미장원이 막 들어옵니다. 뭐가 없어질 때까지요? 요 초과이윤이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초과 손실이 막 생길 수 있겠네. 막 점점. 그러면 장사 안 되면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극히 일시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F라는 사람이 정부의 고위 관료가 고위 공직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면에 대해서 세금을 라면 회사 있죠. 만드는 회사. 거기다가 세금을 왕창 부과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라면 가격이 굉장히 오를 거라고 오를 거라고 기뜸을 해줬죠. 그러니까 그래서 F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디요? 시장에 가서 이 라면을 있는 대로 막 다 사온 겁니다. 트럭째. 그잖아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났죠. 라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 이제 발표 나면 남들은 뭐 비싸게 라면을 사왔는데 나는 아주 싸게 막 잔뜩 사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장이냐면 F라는 사람이 그 공무원한테 라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정보를 듣고서 시장에 가서 라면을 잔뜩 구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웃돈을 받고 다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는 절대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다. 발표도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아마 이게 만들어 본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안정 경쟁은 완전 경쟁의 요건을 어느 하나에도 못 갖췄는데 대표적인 게 무슨 시장이냐면 부동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쨌거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소수죠. 그 지역에 따라 또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동산을 공급하는 자들도 거액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건설업자도 되기가 쉽지만 않을 거고, 또 공급자도 갖고 있는 걸 파는 자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의 진입퇴거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 아파트 한번 지어볼까? 근데 아파트 짓는다는 게 쉽지만 않죠. 일단은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고,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 아파트 거기다 못 짓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진입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에라나 당장 때려치겠다 이러기도 쉽지만 않죠.
내가 원룸 사업하고 있는데 장사 안 된다고 해. 당장 때려치겠다. 그럼 힘들 겁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장관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거의 낙마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뭐예요? 자기 공직 생활할 때 그때 아는 정보 있죠? 어떤 지역이 신도시 개발된다. 어떤 지역이 뭐 그 지하철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정보를 알아갖고 자기 이름으로 구입했다가는 나중에 출세길에 지장이 있으니까 뭐 장모님 명의로, 장인 어른 명의로, 친구 명의로 이렇게 구입했다가 나중에 탄로나는 바람에 낙마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하나도 갖춘 게 하나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정 경쟁은 어떤 시장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일 경우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결정자다. 자, 가격을 지네들이 결정하면서 큰 이문을 남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가격 결정자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격. 그래서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맨 먼저 이제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자가 한 명인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요, 과점 시장이다. 요거는 이제 공급자가 한 서너 명인, 많게는 뭐 5, 6 이러한 시장을 과점 시장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걸 뭐라고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어제는 이제 독점 시장은 공급자 한 명의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존재되는 이 주변에 있는 시장은 뭐 전력 시장이 대표적인 겁니다. 한전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죠. 그다음에 뭐 철도 이렇게 코레일에서 이제 공급하는 게 바로 독점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 사고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줄이시면 안 돼요. 항상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때로는 넓게도 생각하고, 때로는 이제 좁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섬이 있는데 섬에 그 구멍가게라고는 딸랑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구멍가게가 그 지역에서는 뭐 라면 사려고 뭐 배 타고 갔다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다 뭐가 된다고요? 그 지역에서는 독점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일 경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 시장일 독점자라, 이런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 하는데 이 독점 시장일 경우는 공급자가 얘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당하고 또한 소비자들이 또한 뭐 불매운동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얘네들은 이 가격을 건드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그 결과적으로 가격을 건드는 그러한 형태로 만듭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 물건을 조금 생산하는 겁니다. 많이 생산하는 거, 1000개를 생산하는 거고 B는요 조금 100개만 생산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는 얘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 물건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00개를 1000개를 생산하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남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0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100개만 생산해봐요. 그러면 조금밖에 생산 안 하니까 막 서로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00원 정도 한다. 그럼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이렇게 생산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인데 공급 독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산하려고 해요? 이렇게 생산하지 않고 조금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금 생산하냐면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왜 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1개만 구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도 10명 채용할 걸 1명만 채용하면 되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1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산하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어마어마한, 그냥 대충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초과인을 남기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 공급자가 수명의 시장, 몇 명 안 되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은 거의 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핸드폰 시장 같은 거 보시면 거의 몇몇 기업들이 거의 과점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가전 시장이라든가 자동차 시장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기름 시장도 대표적인 과점 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자, 이 휘발유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SK, 여기는요 GS, 칼텍스, 뭐 현대, 오일뱅크, 쌍용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기름 가격이 예를 들어 1,500원이라고 쳐볼게요. 리터당 1,500원인데 1,500원, 얘도 1,500원인데, 자, GS 칼텍스가 만약에 뭐 지들한테 손님 많이 끌으려고 뭐 1,400원으로 내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기름이 휘발유라는 게 어떤 품질이 좋은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기름 때문에 자동차가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디로 가려? 싼 데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손해보는 거죠. 에라, 나도 1,400원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도 1,400원, 나도 1,400원.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또 세차장 같은 게 없다면 또 장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1,300원 내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만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얘들 또 1,300원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출혈 경쟁이 야기된다.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제 뭘 하냐면 가격 담합을 합니다. 가격 담합. 그래서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여기 있는 딸이 여기서 하는 뭐 사유가 돼 있고, 며느리가 돼 있고, 여기 있는 아들은 뭐 어디 뭐 국회의원이 있고, 막 이렇게 나서 엉키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네들끼리 알게 모르게 다 뭐 한다고요? 가격 담합을 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거 이상 내리지 말자 이렇게 이제 담합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가격은 건들면 지들 다 망하니까 결국은 다른 뭐 광고 같은 걸 통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녁 때 TV에서 광고하는 거 거의 보면 황금 시간대 거의 99%가 다 대기업들이 광고입니다. 대기업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상권, 동네 그 자영업자들이 주도하는 동네 상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걸 독점적이라고 하냐면 대부분은 완전 경쟁적인 요소는 대부분 갖췄습니다. 다만 하나가 독점적인 요소가 이제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웬만큼씩 동네 상권에 완전 경쟁적인 요소를 갖췄는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요게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상호 이질적인 상품을 판매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미장원 시장 같은 거 볼게요. 미장원을 보면 어떤 집은 유독히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뭔가가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마를 아주 잘한다든가 서비스가 좋다든가, 우리 주변에 이 갈비집은 굉장히 많은데 유독히 잘 되는 그런 음식점을 가면 뭔가가 좀 차이가 있죠. 요즘에 대세인 아주 좀 잘 나가는 셰프가 막 와서 장사한다든가 이렇게 뭐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에서 차별화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다고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큰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주변에 미장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웬만큼 이게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장원 하는 게 뭐 쉽고 뭐 얼마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면 바로 빠지기도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장원 하면서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다만 이 동질의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호 이질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시장이죠. 그러면 그러한 이질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파마 가격을 올리면서 아니면은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동산 시장은 뭐 하나 제대로 못 갖춘 완벽한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매매라든가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인데 일반 재화 시장과는 다른 독특한 좀 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특성을 좀 얘기하기 전에
자,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용어 정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어.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떤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면은 추상적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대문 시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대문 시장이다. 이 시장은, 자, 남대문 지역에서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아닙니까?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특정 장소와 결부돼서 물건을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를 답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아니라면 대표적인 게 전자상거래 시장, 전자상거래, 우리 G마켓 이런 데 가서 뭐 물건 구입하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추상적.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이런 것도 대표적인 뭐냐면 추상적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뭐냐면 주식시장인데, 자,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사고 파는 시장을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자본시장. 그러니까 회사를 사고 파는데, 그러니까 내가 10% 지분을 구입했다. 그러면 10%가 내를 그 회사를 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책상머리에 이 회사를 올려놓고 사고 파는 건 아니죠. 어떤 지역에서. 그러니까 회사는 엉뚱한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까? 주식이라는 그러한 유가증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남의 꽃시장 근처에 새벽에 이제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들이 쭉 서 있으면 거기 이제 새벽에 봉고차가 와서 뭐 이렇게 좀 같이 일하러 갑시다 하면서 이게 데려가고, 이렇게 하나의 시장이 되는데, 이런 거는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인력을 사고 파니까. 그래서 성남의 인력 시장,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구체적 시장입니다. 근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노동시장이 유연하다, 아니면 노동시장이 요즘에 좋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답을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바로 뭐냐면 그 부동산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룸을 딱 지어서 어떤 지역에서 분양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서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무슨 시장이라고요?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그 물건은 강릉에 있는데, 강릉에 뭐가 있냐면 임야인데 거래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래는 여기서 한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류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만 가지고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의 유형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뭐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형태, 이러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그냥 용도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범위에 따라서 개별 시장이라는 게 있고, 전체 시장, 부분 시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전체 시장, 우리나라 전체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이만한 시장이 있다면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전체 시장이다. 근데 요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태로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광주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도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 시장, 소형 아파트 시장, 이런 식으로 질에 따라서도 초호화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서민 아파트 시장, 다양한 데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눈 하나하나 시장을 부분 시장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해 보는 겁니다. 부분 시장.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316동 800이라고 갖고 있는데 이걸 내가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 얘를 살려고 몇몇 사람이 달려들 수 있죠. 그러면서 가격 같은 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개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별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간간히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암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암기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서 말 뜻만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맨 먼저 국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국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국지적 호우 이런 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북 안동에서 원룸을 지었는데, 이걸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지역 사람한테만 광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성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그 지역마다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임대료 이런 게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국지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국지성.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꼼짝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은 부동산이 남아돌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요 모자라기도 하죠. 지역마다마다 이렇게 지역마다마다 구분된 시장을 부분시장 해줍니다. 여기서는 지역에 따라 구분된 시장을 뭐라고요? 부분시장이다. 그리고 요거는 부동산 시장은 때로는 추상적 시장이 된다고 했죠. 추상적 시장이 되기 때문에 물건은 어디 갔어요? 엉뚱한데 임야인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활동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완벽히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공개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내용을 가능하면 남들한테 알리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주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데 부동산은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할 때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장소마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탈세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쓰면서 거래 내용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거를 비공개성. 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표준화성이다. 비표준화성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은 맥주처럼 똑같은 형태로 규격화시켜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비표준화성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위치부터 틀리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면서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규격화해서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수요 공급 분석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전국 시장 단위로 맥주 시장 같은 걸 분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토지 한 평당 전국 어디 가나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토지 한 평당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카스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나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땅은 한 평당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된다. 그 다음에 비조직성이라는 특성이 있네요. 비조직성. 요거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조직화된 시장이 형성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1위까지 조직화된 시장이 형성되는데 부동산은 일단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마다 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거기만 있는 거고 이 지역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거래 내용을 자꾸 비공개하려고 한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화된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틀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하고, 뭐,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확인하고, 이렇게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직거래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 수급 조절이 매우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은 새로 만들 수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을 겁니다. P1으로. 자, 그러면 공급자는, 자,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싶은데 공급을 그 늘리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야 안 걸려? 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급등하면 가격이 막 폭등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급 조절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다 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가성이라든가 개별성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금방 안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쉽게 팔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고 또한 부동산마다 다 틀리니까 위치부터 틀리고 아래층 다르고 위층 다르고 앞집 다르고 뒷집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주변에 학교가 있나 없나 다 틀린 거니까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요모조모 따져보고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급할 때는 때로는 뭐라고요?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는 거죠.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현금화하기가 아주 어려운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어떤 그 주택가 한복판에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연탄공장 지었다 그러면 남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활동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남들한테 큰 손해를 입히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많아서 때로는 우리 그 수요 공급 이론의 그 근간이 뭐냐면 물건이 남아돌면 가격이 하락하고 모자라면 올라가면서 수급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점에 이르는데 물건을 만들려니까 못 만들게 하고 팔으라니까 못 팔게 하고 뭐 이러니까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뭐라고요? 저하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금의 유용성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가품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냐 그러니까 만족스럽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금의 유용성, 자금 조달이 쉽냐 어렵냐 이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자,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든가 거기 나온 것처럼 과다한 법적 제한 같은 게 많다. 법적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자금의 유용성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시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어떠한 기능을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능은 맨 먼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원. 그래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자원이 자연스럽게 배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시장이고 요거는요 그 단독주택 시장이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얘도요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수요와 근데 한 20년을 두고서 아파트는 계속 사려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쳐볼게요.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였고 20년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단독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안 살려고 했다는 얘기죠. 단독에서 팔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뭐냐면 가계가 소비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가계가 갖고 있는 자원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게 이제 수량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얘는 수량이 이제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그 단독주택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아파트 시장으로 결국 투입된 거 아닙니까? 자원이 이렇게 배분된 거고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 요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공간 구조 자체도 단독에서 뭘로요? 아파트의 공간 구조로 계속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원도 배분하고 공간도 자연스럽게 배분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막 창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이제 맥주를 뭐 구입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격은 파괴되면서 또 다른 가격이 창조되고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원룸 주인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매도자라고 하고 이걸 사려는 사를 매수자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거 가격이라고 하고 이거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타임. 그래서 매도자는 처음에는 비싸게 팔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자꾸 안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점점 낮춰질 의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매도자의 제한 곡선이 되는 거고, 매수자는 처음부터 싸게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자꾸 안 팔려고 한다면 점점 올려줄 의향이 있다. 그래서 매수자의 제한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제어처럼 바로 이렇게 그 결정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요쯤에서 이제 계속 입질만 하다가 요쯤에서 이제 누가 이제 나타나냐면 공인중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야, 매수자야, 내가 이만한 가격을 받아줄 테니까 이만한 가격에 살래 그랬더니 얘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이만큼에 사라고 하니까 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매수자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이익이 될 수 있고, 이번엔 매도자를 불러서 내가 이만큼 받아줄 테니까 팔을래 그랬더니 얘는 이만큼만 받아도 팔려고 했는데 이만큼 받아준다니까 팔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냐? 천만에요. 요게 파괴되면서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그 다음엔요 또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창조와 파괴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정도가 이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특히 중개 활동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기능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과 현금이 또 교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소유와 임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트를 걔한테 주고, 걔가 갖고 있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빌라를 주고 팔았죠. 걔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가 전세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소유와 임대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건축업자라든가 개발업자, 감정평가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요즘에는 원룸텔이라고 해서 원룸의 형태를 한 5분의 1로 줄여놓은 거 있는데 아주 막 들어가면 막 침대만 달랑 있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이런 걸 다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 기능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아파트도 짓고 있고 상가도 지어서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중견건설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상가 같은 거는 사람들이 구입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걸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얘는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면 잘 팔릴 걸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늘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요? 주택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양이 결정된다. 그러면 같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요건 초호화 빌라가 있는가 하면 얘는요 서민 아파트가 있다. 그럼 초호화 빌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고 서민 아파트는 수요가 오히려 또 감소하는 추세다. 그럴 경우는 요걸 많이 또 공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뭐가 결정된다고요? 질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부동산의 질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확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거기 보시면 특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국지화 또는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현상이 있죠. 주거형이냐 상업형이냐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이 변해도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죠. 특히나 공급을 조절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전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거래의 비공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강성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 요게 틀렸네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잠깐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정책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좀 간단히 좀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이렇게 이쪽에 뭐랄까요? 여기 연탄 공장 같은 게 있는데 다 나가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자, 이런 연탄 공장은 남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다 연탄 공장 차리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항상 경제학에서는 단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장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 단기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학에서 단기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싶죠. 생산을 늘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맥주 가격이 오르면 맥주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 시설의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생산 시설 시설이 확충할 수 없는 그러한 짧은 기간을 얘기합니다. 확충할 수 없는 짧은 기간. 근데 만약 기간을 길게 잡아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 공장을 새롭게 지어서라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생산 시설이 확충이 가능한 그런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이 연탄 공장 같은 거 나가라 하면 가격이 막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여기다 뭐 아파트 같은 거 짓고 싶을 겁니다. 근데 곧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단기라는 게 뭐냐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는 곤란한 짧은 기간을 뭐라 하냐면 단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라는 것은 신규 기업이 진입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장기. 그래서 개인 입장, 개별 기업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고 시장 전체 입장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거 약간 좀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결론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 수량인데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놨다. 그럼 공장 같은 거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지역은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고 사려는 양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 뭐가 생겼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겁니다. 초과 수요. 그러면 물건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급량을 이렇게 늘리고 싶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량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요때 공급량이 늘어난 거 요거는 새로 시장 전체를 따져보는 겁니다.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좋아졌으니까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새로 지어서 아파트 지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아니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자 이렇게 가격이 좋아지는 한은 계속 공급을 늘리고 싶죠. 그래서 그 계속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리죠. 그래서 장기적인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요거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지역의 생산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비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비용 불변 산업보다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옛나라에 비해서. 가격이 좋아졌는데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은데 너도 나도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니까 일단 토지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막 건축 자재를 서로 막 쓰려고 하니까 자재 가격이라니까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을 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비가 막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 가격은 봐 손해니까 옛날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증가해서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건 뭐 한다고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급량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비용 불변 산업 같은 경우는 이만큼 공급하다, 이만큼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바로 비용 불변 산업의 장기 공급 구성이 되는 겁니다. 비용.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은 이만큼 공급하다, 이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게 비용 증가 산업이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건설업체가 여기 있는 땅을 다 구입해 갖고 아파트를 한 500동을 짓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때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약간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나중에 정책론 같은 거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거기 있는 수박을 다 주세요. 6,000원씩에. 그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런 걸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이렇게 더 이만한 가격을 받아 손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까지. 이거는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의 장기 공급량들을 쭉 연결하면 요거랑 요랑 연결하는 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나중에 정책론 할 때도 다시 언급할 거니까 뭐 이런 내용 뭐 이렇게 이해가 조금 안 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가지고 연결한다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시장론에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효율적 시장이론 그 다음에 주택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